네, 사법논담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요즘 인사가 그거라면서요. 뭘로 들리셨어요? 아, 저는 그 자막 깔아주는 거에 따라서 바이든으로도 들리고 날리면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렇게 줏대가 없어. 뭐 제 귀가 줏대가 없는 걸 뭐 저한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뭐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제 귀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일단 그 처음에 그 간사단의 그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던 것도 비보도 같은 걸 요청했던 것도 외교적인 뭐 부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담이라는 게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날리면이라는 얘기 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컨대 정말 바이든이 아니었다면은 더 빠르게 바로 잡았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외신에서 전부 바이든을 디스했다라고 다 뭐 CNN을 비롯한 뭐 다 쭉 보도가 되고 지금 그걸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이상 국내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당협위원장이고 지금 인구 30만 순천시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기다 혁신위원이시고. 아 그럼요. 네. 뒷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윤리위에서 저 경고하고 있다는데. 아 진짜? 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회부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닌데 윤리위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언 조심해라 이런 그 제너럴한 경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를 타겟팅한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고람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들렸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뭐 저는 뭐 제 귀보다는 논증을 믿는 편입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지금 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 맥락이란 게 있어서 바이든 이외의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앞에 굉장히 명징하게 들리잖아요. 이 욕설을 한 부분.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부인을 한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억의 영역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각오가 없어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EXX도 대통령의 없었다. 거짓말. EXX도 없었다. 이렇게 정도까지 가야지 제가 이제 대인배적 기질이 없어서 그러면 편하게 이제 꽃길을 걸으면서 정치를 할 텐데. 대단히 어떤 이 논리적인 천하람 변호사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네. 바이든은 분명히 얘기 안 했고 네. 이 XX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네. 안 난다. 한 문장인데 네. 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하나는 부인하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뭐 내가 이걸 안 했다는 건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거 뭐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 가끔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도 나오긴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뭐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얘기하면 저는 바로 또 철컹철컹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기라면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여기서 됐어요. 네. 됐고 사법 논담이니까 사법적 측면을 네. 한번 한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수사가 될 거고 뭐 재판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그게 뭐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제일 먼저 그러면 전문가한테 음성 판독을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전문가마다 연구 기관마다 다르다면서요. 판독 불가라고 하는 예. 데들도 많고 그러면- 거절도 많이 하고 그러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엇갈려 가지고 공통된 판독 결과가 안 나오면은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때는 그러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지금 고소를 고발을 한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그러니까 공표한 주체가 이게 허위임을 알고도 그렇죠. 그 공표를 할 때가 허위 사실인 고의가 거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의도가 있어야 허위 되고.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할 책임은 검찰 그렇죠. 쪽에 있습니다. 검찰 측에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판독 불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안 네. 하겠죠 그런 거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물론 뭐 그
그런 거죠. 뭐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입장을 요청했느냐 뭐 이런 게 쟁점은 되긴 되겠지만은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문제 들면 삼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보도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언론과 그 언론의 뭐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일부 되면 몰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교상 부담이라는 거를 먼저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이제 아마 MBC에서도 여러 기자들이 그걸 들어보셨겠죠. 이렇게 들어봤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그날 한 100여 개 이상의 언론사에서도 이게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 SBS에서도 보면 주영진 앵커도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우리가 MBC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각자 언론사들이 각자의 판단에 당연하죠. 따라서 예. 하는 거지 왜 S본부랑 K본부가 왜 MBC가 써주는 대로 보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쭉 보면 설령 이게 전문가에 의해서 판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일반적인 언론인이 이걸 들었을 때 바이든이라고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업무 방해라고 보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걸 떠나서 하나 그러니까 우리 언론계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던져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카메라 기자가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벌어진 ING 진행형인 어떤 사건을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자막으로 깔아줘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왜 자막을 깔 때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확인을 안 했느냐 이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직접 나가서 촬영해 온 영상에 모두 자막을 깔 때 그러면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 목소리의 주인공한테 다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이게 성립되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언론의 취재 보도 윤리는 당연히 확인 취재의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디선가 제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범인을 검거할 때와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다르잖아요. 현행범은 그 즉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맞습니다. 있죠. 사법적으로. 왜? 결국은 어떤 경찰관이 되든 누가든지 바로 그 자체를 어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현장 제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기자가 카메라 들고 나가서 직접 촬영해서 온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있고 그 맥락에 있습니다. 기금에 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이런 맥락상 기자가 판단해서 이건 바이든이라고 들리고 이걸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안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냐라고 이야기한 게 명징해요. 만약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그 순간에 있었다면요. 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들 많잖아요. 왜 바이든이라고 다 적시해서 캡션을 달았습니까? 그게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 국민의힘 인사들도요. 우리 대통령 진짜 나가서 고생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서울시당 부대변인 막 본인 SNS에 게시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정파를 떠나서 기자한테는요. 그게 들리는 대로 더더군다나 이걸 어떤 제3의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은 워딩이다라고 하면 확인해야죠. 영상에 있어서 들리는 대로 그걸 캡션을 달랐는데 그걸 어떻게 정언유착이다, 범죄다, 업무방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걸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뭐 허위 왜곡 보도라고 하려면은 영상 원본이 있죠. 원본이 있을 때 실제 잘 들리는 워딩인데 맞아요. 워딩을 뭉개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만약에 자막을 달았다. 그거는 허위 왜곡 보도죠. 그럼 고의성이 있는 고의성이 그거 있는 거죠. 완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본의 오디오를 그대로 똑같이 살려놓고 내가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달았다.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이제 제가 그래도 저희 당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그래도 쥐어짜자면은 그 실제로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라고 음성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캡션을 달기 전에 한 번 정도 좀 더 대통령실에 문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설령 그렇다 해도 이걸 형사적인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에서 이제 제보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는 영상 제보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영상을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할 때는 이게 정말로 그 지금 영상 내용에 담겨 있는 영상이 다시 연출된 영상인지 네, 아닌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조작이 된 게 아닌가. 편집이 네.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영상을 가지고 조작을 한 건지 아닌지 당연히 검증을 하는데 확인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죠. 이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 기자가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촬영해 맞습니다. 갖고 온 건데 뭘 확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아예 없는 정말 뭐 아주 클리어한 거였다면 자막 가지고 논쟁이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있고 대통령의 워딩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자막을 달기 전에 조금 더 반론 보도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하냐라는 걸 확인을 거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법적으로 그럼 이제 또 하나를 점검을 해보죠. 그러면 MBC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조작된 자막을 걸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 과정에서 많이 나왔죠. 수많은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네. 똑같이 그런 바이든이라고 하는 자막을 달았는데 네. 그러면 그 모든 언론사와 유튜버들은 MBC를 따라한 것이냐? 그렇죠.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MBC도 그 해당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하나의 반증, 맞습니다. 반증으로서 다른 언론사나 유튜브의 보도가 그러니까 제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사법적으로. 당연히 네. 강력한 근거로 반박 논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고 대통령실도 이거 잘못 달았네 이걸 왜곡하고 있네 허위를 지금 보도하네라고 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보도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예. 네, 안 돼? 그 제가 봐도 뭐 이런 뭐 막 고소해놓고 이런 거는 자 뭐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냥 봐요. 정치적인 행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렇다 치는데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계라는 건 속임수를 썼다는 거고 업무방해의 주체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미수가 아니라 업무 방해잖아요. 그럼 순방이 제대로 성과도 못 얻었다라고 본인들도 자인한다는 소린가? 왜냐하면 업무방해 행위,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니까요.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 논리도 사실 이건 왜 문제 삼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대통령의 행위를 막 폄훼하고 의도성을 갖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순방의 어떤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언론사가 아니, 했다? 백악관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저기 뭐 입장 밝혔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의한 업무방해는 더더욱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제 그 이후 일정 수행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거 어떤 이런 일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대중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거는 뭐 당연히 자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우리 당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법치, 뭐 요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자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저희 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깔아뭉개려고 하고 뭐 발언을 이유로 뭐 권은희 의원 징계한다. 뭐 아, 오늘 열리는죠? 네네.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고 뭐 천하람이 말 좀 하고 다닌다고 뭐 윤리위에서 자꾸 경고하려고 한다. 이런 게 지금 아니 자유가 뭔 자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당이 말하는 자유는. 그래서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뭐 거의 의견 통일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그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간밤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네. 지금 그 영장 발부 사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 예.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엄호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내가 사회이사직 쌍광을해서 일하면서는 쓴 게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쓰던 카드를 제3자가 썼는데 이걸 나한테 썼다라고 하는 취지이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고요. 그게 일응 그런가? 그러면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되나? 그럼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받을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들어가기 직전까지 본인은 혐의 없고 그걸 잘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범죄의 윤곽까지도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부인을 하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기계적으로 또 법원에서는 일단 판단할 본인은 또 수밖에 부인을 없네요.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판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부인을 한 게 구속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인카드 쓰고 이런 거는 늘 그 보면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남아 있고 뭐 쭉 어디 썼고 뭐 쫙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내가 뭐 인정한다 어느 정도. 근데 대신에 이걸 뭐 쓴 거는 인정하고 뭐 내가 이게 이제 업무와의 대가성 이런 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적인 부분만 다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또 신분도 나름대로 확실한 사람이고 출국 금지 정도만 해놓고 그냥 구속은 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내가 안 썼다 이래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이제 우려가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사용처들을 예를 들면은 뭐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좀 전략을 좀 잘못 짠 게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관심의 대상은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보다는 이걸 징검다리 삼아서 이재명 대표까지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연결고리가 일단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흐릿하다.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에 지사였죠.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공고해서 뭔가 쌍방울과 관련한 이 가교로 묶여서 이익을 같이 했다. 그럴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낮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이라는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을 평화부지사 직책에 앉혔고 신뢰를 줬는데 쌍방울이란 기업을 가져서 여러 뭐 기업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뒷돈을 받았어? 나도 모르게? 이게 사실 이재명 지금 대표의 인식이지 않았을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로비를 당할 자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카부지사도 아니고 이게 물론 평화부지사 이게 뭐 북한과의 교류 사업 이런 거 말고도 뭐 이런 거 저런 하기는 하겠죠 실제로. 뭐 적경 지역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네네네 하기는 할 텐데 과연 이 사람 한 사람만 보고 이 정도의 어떤 공을 들일 만한 인물인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쌍방울이 지금 경기도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굉장히 개별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계없이 그냥 쌍방울이 알아서 각자와 접촉해서 했겠는가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건 그냥 저의 의구심의 영역이고 네. 대신에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부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설령 뭔가 그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있었다 해도 입을 열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뭐 차기의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고 민주당의 당 대표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뭔가 다른 데서 폭탄이 터져서 진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 그럼 나도 여기서 뭔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폭탄을 좀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은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쌍방울하고 북한을 연결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서 이제 쌍방울이 얻은 게 뭔가를 보니까 이제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의 히토류라든지 광물자원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게 이제 그 약정을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중간들이 역할을 해줬다라면 쌍방울로서는 그거는 상당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히토류 갖고 지금 중국이 갑질하는 걸 놓고 보면. 지금 이건 상당한 뭔가 사업적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화영이라는 인물 뒤에 이재명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사실은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까지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해 준 게 이화영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이화영과 쌍방울의 관계를 알고 이재명 그러면 그 당시 경기지사가 이화영이라는 인물을 평화부지사로 발탁을 한 거냐. 이게 사실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쌍방울과 경기도와의 관계를 코디네이션을 한 인물이 있느냐도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고 혹시 이화영 말고 다른 인물이냐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 그래도 대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뭘 받아서 어떻게 했고 이럴 가능성은 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요. 근데 그런 대신에 예를 들면 어떤 이재명 대표를 돕는 한 인물이 이 사람은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이사 자리를 좀 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 경선할 때 초창기에는 뭐 아태협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좀 이거 좀 서포트 좀 해줘라. 큰 이재명 대표 내지는 그 주변 인물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쌍방울에서 자체적으로 뭐 했는지 뭐 아직 다 추측의 영역이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인물들에게 이런저런 특혜 내지는 돈을 제공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스폰해주기 위해서 한 거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칼끝은 전환사채잖아요. 네, 변호사비 전환사채. 대납. 예, 변호사비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흔적은 아직까지는 지금 전혀 나오고 있는 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넓게 보면 이재명과 쌍방울이라는 두 주체 간의 관계에서 예.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거기서 이화영이라는 인물은 어느 위치에 있는 네. 것이냐. 결국 이거잖아요. 예. 큰 조감도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만 가지고는 어떻게 추측이 불가능한. 예, 네, 더 현재- 뻗어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는 최소한 그리고 현재도 이 뇌물죄 공범으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네. 대표가 적시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담당 검사를 저거는 성남 FC 건이죠. 예. 성남 FC 건. 차장 검사가 바뀐 거예요. 네, 성남 FC 이야기까지 좀 해보죠. 예, 예. 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수사? 저는 일단 그 수원지검의 차장 검사를 감사원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칭송하던 검사를 다시 이렇게 그 파견 형식으로 보내놨는데 이 파견 형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건 어쨌든 이 종전의 수사를 잘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냥 그 수사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있는데 차장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사난 지 2달 만에 원포인트 인사가 난 거라서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래 있던 사람을 막 어디 이상한 데로 보내고 그런 거면은 저도 그렇게 했는데 원래 있던 차장 검사가 감사원 파견인가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와야 되는 거고. 근데 감사원이 좋은 자리입니까? 차장 검사가 좋은 자리입니까? 가는 건 약간 물 먹는 자리라고 봐야죠. 감사원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즘 봐서는 감사원 엄청 센 거. 감사원 요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감사원 아재 감사합니다. 개그보다 더하잖아 그건 지금. 예, 썩은 드립 죄송하고요. 근데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저는 기존의 수사도 냉정하게 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책성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문책성이라고 보고 의도가 너무너무 다분히 있다.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린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이 그런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두산만 문제된다고 경찰이 올려보냈는데 아마 두산만 기소를 하게 되면 네이버, 차병원, 농협이랑 차이가 뭐야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변을 할 것이다.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다 헤집어봐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저는 두산과 네이버와 차병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뭔가 기업으로서는 얻은 이익이 있죠. 그리고 성남 FC에 후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개가 뭔가 뇌물로 부적절하다는 그 연결고리를 두산은 있고 나머지들은 없다라는 건데 그럼 나머지들 찾아서 같이 기소를 하겠다는 거지. 저는 더 공소유지 어려울 그거 거다. 아닌가요? 지금 이런 압수수색 생각이 들어간 들고. 거는? 그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럼 얻은 이익이요. 제3자 뇌물. 물론 이재명 대표가 뇌물의 그냥 당사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 많이 다른 언론사가 뭐 단독을 달긴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율할 수 없는 거고 제3자 뇌물로 본다면 얻은 이익이 무엇일 것인가? 정치적 이익이 이게 웬 말입니까?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거 물론 뇌물이나 이런 유사한 범죄에서 받은 대가성 여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요.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라고 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제3자 대단히 뇌물-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수사. 뇌물의 경우에는 본인은 꼭 뭐 이득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자 부정한 청탁이 있고 제3자가 이익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좀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두산과 나머지를 구분했던 거는 두산에서 좀 더 이제 대가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유독 많이 나왔기 때문일 텐데 지금 어제 JTBC에서 단독한 걸 보더라도 2015년 당시에 성남 FC 대표를 했던 곽선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사실상 자기는
정진상 당시 실장이 거의 모든 거를 했고 본인은 그냥 약간 대리인 같은 느낌으로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정진상 실장한테 야 이거 돈을 이렇게 후원 거 뭐 어떻게 많이 유치하냐 했는데 정진상 실장이 다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당시에 뭉칫돈으로 후원을 했던 것들이 결국 민원 해결성, 청탁성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지금 당시 성남FC 대표의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냥 네.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사법적 측면이라 일반인의 통념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 건이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의미를 갖는 것은 그래서 뒷돈을 챙기냐 안 챙겼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재명 당시 뭐 성남시장이나 뭐 측근들이 뒷돈을 챙겼거나 뭐 설령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그러니까 그 이익이구나라고 네. 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챙겼느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가 있는 민원 해결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게 기부 체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 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로 기업에게 어떤 민원성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게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법리적인 아니라 통념이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냐?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법이랑 아니냐? 연결돼 아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다 돈 주고 로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서울신문이 있으니까 그렇고 서울시 신문을 서울시티 뉴스페이퍼를 만약에 하나 창립을 해요. 거기 대표를 어디 내 측근을 앉힙니다. 그거 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좋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도시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어떤 기업들 특혜 같은 게 있어요. 뭐 송현동 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기업들 뭉칫돈 넣어요. 그거 뭐가 잘못이냐? 로비 다 받아줘라. 그거 해가지고 우리 이 돈 펑펑 쓰면서 뭔가 서울시정 홍보하는데 우리 많이 쓰자. 그거 허용해 주자는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 민원과 이 홍보비 내는 거와의 대가성을 다 풀어주자는 얘기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념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다시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그래서 언론계에서 저기 뭐 협찬이든 광고 받고 해당 기업 기사 쓰잖아요. 쓰죠. 공공이란 비밀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제 그렇다고 이게 처벌하는 옳다는 건 얘기가 아닌데. 아니고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옳고 뭐가 잘못됐냐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요것만 두들겨 패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저도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나온 해명이 정치적 이득이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제3자가 이득의 주체이긴 하지만 연결고리는 있어야 돼요. 대법원에서 판례로 유죄로 판시한 부분을 보면 자기 교회에 내라고 한다. 자기가 다니는 절에 내라고 한다.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왜? 그 절에 그 종교기관에 돈이 들어가면 내가 우회적으로 이득을 얻으니까 그거는 명징하죠. 최소한 이런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얻는 이익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3자 뇌물은 제3자가 가져갔지만 이득은 본인이 가져가는 그 구조가 성립을 하는 건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돈의 흐름을 못 잡은 겁니다. 실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익 운운을 하는 건데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걸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나만 할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대기업들 전성시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홍준표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구에 예를 들면 자 봅시다. 대구에 뭐가 있을까? 뭐 신세계 특정 기업을 명한 저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의 지금 지적도 그러니까 상당히 네,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잘 됐다. 네. 이거 왜냐면 풀어주면은 자기들 민원 다 돈 넣어서 해결하면 자기들 돼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겼다. 그럼요. 이렇게 전 그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그럼 이재명과 지금 대표로 바꿔서 놓고 본다면 그런데 또 거기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뭐 차장 검사를 바꾸고 뭐 하면서까지 쉽게 하면 악성이라고 봐서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언론에서 예를 들면 돈 좀 내서 광고 실어주면은 우리가 CEO 인터뷰 해줄게.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니까요. 니네가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에다가 돈 태우면은 우리가 니네 민원 해결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허용해주면은요 지자체 진짜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허용 들어온 돈을요
어떻게 빼먹고 쓸지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남 FC가 시민 구단이고 뭐고 해도 다른 법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시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돈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는. 근데 그마저도 심지어 다른 법인에다가 그 자체적인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돈을 받고 우리가 기업에 민원을 해준다?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이거 허용해 주면은요, 우리 진짜 뭐 그냥 앞으로는 대기업들 세상 더 될 겁니다. 지금도 대기업 세상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가 이제 제기했던 것은 정치적 측면만으로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성남에 이 전제는 뭐냐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그 측근들은 이런 한 장 받은 거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물론 가설입니다. 네. 그리고 성남 FC로 갔어. 그래서 돈이 좀 생겨서 열심히 해서 우승을 했어. K리그에서. 그러면 성남시장 재선에 성남 FC 우승 전력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되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요. 당시에 당장 돈으로 안 받아도 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이 민원이 이 기업에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민원이에요. 성남 FC에 돈을 한 3천억 태웠다 칩시다. 실제로는 3천억도 아니죠. 몇십억 태웠다 칩시다.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이 정년하고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임기 끝나서 퇴직하고 나서 그 해당 기업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퇴직 공무원들이 그 기업에 가고 이런 거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긴 해요. 고위공직자. 아니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고위공직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천하람 네. 변호사님과 지적도 저는 타당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의 민원을 그냥 말 그대로 선의로 네. 해결해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럼요. 되게 많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보통 이제 어떤 그 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이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을 지금 천하람 변호사 계속 그러니까 천 변호사님 전제는 이제 대가 관계가 진짜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예를 들면은 뭔가 기업 민원을 해결하면서 한 거다. 돈을 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부산은 개가 이미 그게 붙어 이제 있다라는 명확하게 건데 나오잖아요, 약간. 이게 붙어 네. 있다라는 근거는 지금은 뭐 일단은 없습니다. 아니, 네이버도 사실 제2사옥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근데 다 뭐 그거는 있는 또 게 이제 있죠. 제가 네. 뭐 통념상 기업이 그러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몇십억을 냈을 후원해 것이냐. 준다? 그거가 과연 성립될까? 네,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소한의 추상화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통념상 사실은 그렇게 뭐 흔한 장면은 네,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면 우리가 아예 제도적으로 그냥 예. 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를 로비를 만들어야 돼요. 제도화하자. 차라리.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네이밍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비리냐 네. 아니면 부적정한 행정 행위냐. 아,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 저는 범죄로 법제도에서는 의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비리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런저런 의혹 나오고 뭐 어제도 JTBC 단독 한 거 보면 성남 FC 돈으로 정진상이 뭐 해외 출장 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이게 뭐 규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좀 더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다른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시장이라도.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그림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뒷주머니가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우회적으로 뭔가 어떤 특혜를 입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 우리는 너무나 이제 많이 연상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왔다. 안 나왔- 다만 나왔습니다. 사이즈 큰 네. 정치인의 경우에는 꼭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 이득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네. 나고요. 근데 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챙겨주기 위한 그 어떤 여러 플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뭐 진행 중이니까 네. 그건 결과를 좀 윤곽은 보도록 아직 하죠. 드러난 건 체크 없다고 포인트만 좀 짚는 걸로 하겠고요. 아까 잠깐 천하람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맨 뒤로 돌리긴 했는데 오늘 가처분 심리도 있고 네. 네. 윤리위원회 심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준석 대표 징계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이제 다들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EXX도 안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이건 뭐 잠깐 다른 얘기인데 김재섭 위원장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지록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요새 사슴을 보고 말이다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유니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넘어서. 네, 지록위마가 아니라 지록위 그 뭐였다 일각 뭐 이런 거 위콘, 있잖아요. 예, 유니. 지록 위콘.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도 전체 회의를 갑자기 열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소명 절차 없이
윤리위가 그 내부적으로 결의를 하면 소명 안 듣고 징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아, 있긴 있대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하거나 뭐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발언만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은 또 우리 1호 당원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분의 발언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뉴욕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나. 근데 권은희 징계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그 징계 사유가 뭐 저기 행안부 장관 탄핵하는 거 내내 이거죠. 예. 아니 그게 어떻게 징계가 돼요? 정말 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는 진짜 개인의 최고인 의정 것 같아요. 현안에 대한 소신 표명이잖아요. 그것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 그 인터뷰를 저 처음으로 얘기한 게. 저 윤리위한테 좀 제가 헌법 특강 같은 걸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윤리위 잡혀갈 만한 얘기인데 아니 윤리위 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본인의 그러니까 행정 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걸 가지고 당내 하부기관에 불과한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울하면은 본인들도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 윤리위에 들어가요. 거기 윤리특별위원회가 뭐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는 예, 그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여당 국회의원이 그 해당 자당 출신의 행정부를 비판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은요, 여당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다 잘라야 됩니다. 그냥 거수기만 하면 되죠. 거수기만 하면 되지. 한 명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지. 한 명이 100몇 표 행사하면 되잖아요. 대리 투표. 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상권 분립 체계 하에서 기본적인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요. 힘을 실어줄 때는 물론 실어주겠지만은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한테 행정부랑 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저 윤리위가 헌법 공부를 좀 근데 할 혹시 필요가 있겠다. 그 사유 말고 다른 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로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전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상민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봐도 조금 선을 넘기는 했는데 그 선을 넘었으면은 그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 발언에 비판하면 대해서. 되지. 이거를 가지고 뭐 재갈을 물리겠다? 저는 아니 그리고 그 발언은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당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냐는. 그런 논리면은 예전에 탄핵 당시에 탄핵 찬성한 사람들 다 징계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같은 논리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처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처분은 한 60% 정도 이준석 대표 승소가 한. 근데 60%? 가처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돼. 뭐 정리를 여기서 또 길게 하면 그렇고 하나만 이겨도 이준석이 이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문제되고 정진석 있는데. 직무정지, 정진석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질문 드리는데 직무정지만 정진석 이기면. 비대위도 좌초하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요거 그 하나만 기로에 놓여야 질문 되는 거죠. 드릴게요. 전 좌초할 가능성 매우 높다. 당내에서는 자초할 거라고 이제 약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준비도 많이 그래서 하신다고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띄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결정 때문에 좌초했던 전직 비대위원장이 네. 후 다음 비대위원장 좌초의 결과를 물려받아서 바톤 터치한 이 뭐 그림이 그러니까요. 뭐가 되는 거야? 예, 완전 그냥 요새 어지러운 저희 당이 또 그림이죠. 돌고 이런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 드릴 말씀 주영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또 직무대행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상대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주호영 의원이 한다라고 하면은 안정감은 또 좀 있고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 비대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거의 3일 천하처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의 원톱을 할 만한 그래도 제대로 된 기회를 드린다 뭐 이런 취지겠죠. 돌도령입니까? 돌고 돌아 주호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돌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